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형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이나 3년 특례나 12년 특례와 같은 전형들은 독자적인 전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실 때 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들만을 선발하는 전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형의 특징 또는 대학의 특징, 또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어떻게 원서를 써야 합격할 수 있는지, 또 내 성적대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시에 대한 정보가 매우 희박하다 보니까 원서 지원에 매우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퍼 리뷰에서는 이번 시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7강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대학교에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쓰실지, 실제 내 성적대에서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쓰는 게 적합한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준비 과정을 진행하셔야만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갖추시면서 특례 전형의 7월에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9월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다시 말해서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는 특례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9월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는 7월에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재외국민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시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모집 인원이 정원의 2%로 제한이 되어져 있다 보니 결국 선발하는 인원이 매우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수시 전형의 원서 지원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인 강의 계획은 약 7부 정도로 강의 계획을 짜놨는데, 물론 요거보다 내용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예정되어졌던 강의의 제목이 조금 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과 자격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이 시간에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대학별 제출 서류와 평가 요소는 과연 무엇인지, 세 번째는 나의 현재 스펙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는 뭐냐,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학 계열, 특히 더군다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약학대학이 우리가 1763명 정도 37개 교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의학 계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의대나 치대나 약대, 그 다음에 한의대나 수의대까지 해서 의학 계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4부에서는 의학 계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게 될 거고, 5부에서는 대학별 심층 분석을 합니다.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부터 해서 쭉 서울 경기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5부라고 되어져 있지만 강의 내용은 상당히 세분화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째 가서는 자기소개서나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7번째는 대학별 면접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면접은 보통 대학들마다 10월 말, 11월 초에서 12월 사이에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강의의 구성의 내용들은 아마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면 약 8월 정도까지 강의가 쭉 진행이 되어질 것 같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 대학을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강의 계획에 따라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학과 학과 결정하시고 서류 준비하시는 과정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오늘 이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뭐고 도대체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9월에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거죠. 9월 수시 전형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면 돼요. 단지 얘기하면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학생, 부모 모두가 해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3년을 이수하고 오시는 경우고, 그게 안 되는 경우고, 학생 혼자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업하고 오게 되어지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있긴 했지만 특례에 해당이 되어지는 3년 6학기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인 경우가 해당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 같은 경우들은 국내 9월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수시의 원서 지원 횟수는 총 6번입니다. 그리고 이 수시 원서 지원 안에 7월에 진행하는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도 수시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고요. 또 9월에 진행하는 수시 전형의 학생부 교과랑 종합 전형도 수시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다 6번의 원서 지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 중에서 학업 역량이 우수하신 분들, 또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한 분들은 특례에서 원서 지원을 4번 또는 5번을 하시고, 그리고 남은 횟수를 9월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실 수가 있겠죠. 특례에서 만약에 4번 정도를 서류평가 전형으로 해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정도를 원서를 썼다. 그리고 2번이 남은 걸 가지고서 수시 전형에서 의학 계열의 원서를 도전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6번의 원서 지원을 9월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으로 원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와 2022년도의 모집인원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자,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은 2020년도에는 75.7%, 2021년도에는 77%이기 때문에 정시 선발에 비해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정시 선발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 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42.9%,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22.9%, 논술이 3.2%,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이 5.4%, 전형을 합쳐서 75.7%인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쓸 수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가능하고, 논술 전형도 가능하고, 실기 실적 위주의 모든 전형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가장 지원의 범위가 넓은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범위가 가장 넓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명지대를 하나의 예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전형이 있거든요. 대부분 국내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추천형 또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부분 전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천형이라는 것은 결국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을 보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되어져 있으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지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소속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전형이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전형이 지원이 불가능한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보면 2001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국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가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통산 5개 학기 이상을 국내 고교 성적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정규 졸업자에다가 부수적으로 자격 조건이 통산 5개 학기 이상을 국내 고교 성적을 취득하신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 와서 총 6학기 중에서 5학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하면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므로
국내에서 5학기 이상을 취득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같은 학교도 지원이 불가능한 거고,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3조에 따라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여기는 이제 한양대학교는 5학기인데 중앙대학교는 3학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은 3학기를 이수하실 수가 없으니까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시험을 봐야 되고 그 수능 시험을 본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이나 과탐 중에서 일정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출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능 시험을 보실 수도 없고 수능 시험을 설령 본다 하더라도 수능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 안 되는 자격 조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모든 전형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줬었던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세 개 대학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자격 기준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만 명시되어져 있으면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에서 학기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지원이 안 되겠죠. 중앙대처럼 3학기 3학기 이상을 이수할 거를 요구해도 안 되고 한양대처럼 5학기 이상을 국내 고등학교 성적 취득한 경우도 안 되죠. 이 경우도 안 되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세 가지 조항을 피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 학기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 세 번째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또 실제 많은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지는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특징을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지금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 고등학교라는 말의 의미는 국내 고등학교와 해외 고등학교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국내 고등학교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해외 고등학교 학생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으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도 가능하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 이 법령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말은 검정고시 출신자, 두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포함하는 법령에 의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은 1단계에서 5배수, 서류평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1단계에서 5배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의 30%를 보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점이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건 내신 성적으로 학생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내신 성적으로 뽑는다는 얘기인데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GPA 성적과 국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있는 내신 성적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고등학교를 선발하는 대학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 방법, 모집 요강의 후면에 보시게 되어지면, 뒤쪽에 가게 되어지면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 방법이라는 게 대학들과 나와 있는데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들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어떻게 비교해서 평가하고 환산하겠다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어요. 이처럼. 그래서 명지대학교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표를 보면 학생부 교과 비교 내신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검정고시 해외고 등 석차 등급 반영 불가능자에 대한 학생부 교과의 비교 내신의 환산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자, 검정고시 100점을 맞았었을 때는 환산 등급을 우리가 이거를 2등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산 점수는 99점. 자, 검정고시를 96점을 맞았다고 하면 해외의 GPA를 봤었을 때 A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A등급. 그리고 요거는 국내에서 3등급으로 보여지고 환산 점수는 97점. 검정고시 85점 이상이 되어지면 그리고 성취평가 점수는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산 등급은 4등급에 환산 점수는 94점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정고시 출신자가 명지대학교에 원서를 쓰려고 하면 사실상 96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석차 등급으로 나와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석차 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해외 학생들의 GPA는 성취도 평가죠. 그렇죠? A, B, C, D로 평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A등급, 올 A를 맞는다 하더라도 국내 학생들의 석차 등급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석차 등급은 약 3등급 정도로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연세대나 중앙대학교나 한양대 같은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 올 1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석차 등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3등급 정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명지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권 대학들 대부분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하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으로 만약에 검정고시 학생이 지원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96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A, B, C, D와 같은 성취도 평가이기 때문에 올 A를 맞는다 하더라도 국내 학생부 교과 성적의 약 3등급 정도로 취급한다는 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게 되어질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는 지원적으로 봤었을 때 다소 불리하다. 어떤 면에서 불리하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GPA 성적에 대한 우수성을 높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거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한계점은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이 거의 최상위 대학이고 그 다음에 그 하위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GPA 성적이 우수한데 만약에 상위권 대학을 도전하고자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어디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만 상위권 대학에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봤었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상위권 대학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이 안 됐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 자격에서 요구하는 게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3학기나 5학기 정도의 학기 이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니까 또 안 돼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는 문구가 있으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에요. 두 번째, 법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를 보시게 되어지면 해외고라는 말이 있고요. 고려대학교를 보면 국내외라는 말이 있으면서 법령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요. 자, 성균관대학교도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 법령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고 법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중앙대학교도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라고 되어져 있고요. 한국에도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되어져 있고 법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세종대학교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그리고 법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대학들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어디야?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거나 해외고라고 되어져 있거나 국내외고라고 되어져 있거나, 그리고 법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런 대학들은 모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문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특히 해외에서 4년이나 5년 정도 재학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을 보면 국내 입시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대학에 원서를 써야 되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한다면 첫 번째 뭘 알아야 돼? 내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도대체 어디지? 이걸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해외 고등학교의 GPA 성적은 대부분 성취도 평가이다 보니까 A등급을 5를 맞는다 하더라도 국내 석차 등급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3등급 정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정도의 대학에서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신 서울대를 포함을 해가지고 서울권과 경기권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원서 지원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특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특징은 대부분 다단계 전형이라는 거죠. 다단계 전형을 보시면 서울대학교 1단계에서 서류 100%, 서류. 여기서 얘기하는 서류라고 하면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나의 성적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첫 번째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해서 봉사활동이나 수상경력이나 동아리 활동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겠죠. 이게 기본적인 제출 서류라고 보실 수가 있고, 서류 평가를 해서 1단계 합격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보게 되어지고, 대학들마다 면접의 유형들도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게 되냐면 대학마다 필요한 제출 서류가 과연 뭐냐, 또는 면접의 유형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원 가능한 전형, 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세종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장애인제 전형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전형이고요. 모든 대학에서 면접을 보는 건 아니에요. 면접을 보지 않는 전형들도 있죠. 중앙대학교 탐구형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서류평가 100%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해외에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입국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 서류평가 전형으로만 원서 지원이 가능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서류평가 전형으로만 진행하는 학교가 중앙대학교 탐구형도 면접을 보지 않고,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도 면접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의예과에서는 다단계 전형으로 면접을 실시하지만 성균관대학교 일반 전형, 다시 말해서 일반 학과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에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오기 어려워, 이런 분들은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만 원서 지원이 가능하실 수가 있고, 또 대학들마다 면접을 실시하는 시점이 다 다르거든요. 보통 대부분 10월 말에서 11월 초부터 면접을 시작하지만 수능 이후에
12월 달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잘 조율해서 대학들을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냐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첫 번째는 서류평가로 1단계로 서류평가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서류평가라고 하면 성적증명서 및 표준화 학력지표, 기타 활동 기록표, 자기소개서 등이 반영이 되어지는데 이 표준화 학력지표라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표준화 학력지표라고 하면 SAT나 AP나 ACT나 또는 뭐 SAT2나 아니면 공인어학 성적 같은 거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자 우리가 3년 특례 전형 같은 경우 재외국민 전형은 모든 대학에서 표준학력지표의 제출이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신 분들을 단지 고등학교의 GPA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지면 국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 교과 성적도 나타나고 진로적합성도 나타나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코멘트도 다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원하시는 학생들의 경우 GPA 성적만을 반영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성적 외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3년 특례나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가 제출이 다 되고 또 다 제출이 되어져야만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 특성들이 반영이 되어지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의 다시 말하면 우열이 구별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9월에 지원하게 되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표준학력 지표가 다 제출이 안 돼요. 이 제출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공인어학 성적을 포함해서 SAT나 SAT2나 또는 뭐 ACT나 A레벨 같은 이런 모든 학력 지표의 제출이 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여주고 단 학력 지표가 제출이 가능한 대학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형 같은 경우는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이 안 되지만 SAT 점수나 AP 같은 성적은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화여대학교 어학특기전형 같은 경우는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모든 대학에서 공인어학 성적이나 아니면 SAT나 SAT2나 A레벨이나 IB 성적 같은 거는 다 제출이 안 되고 대부분 취득한 성적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만이 대부분 인정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많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 나 해외고 졸업자로 국내 대학 가려고 하는데 토플 학원을 다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또는 SAT 점수를 올려서 가려고 하는데 SAT 학원을 다녀야 합니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대학은 이화여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 그리고 일부 어학특기자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이 안 된다. 두 번째, SAT 점수가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외에 모든 대학에서 제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제계열은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이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국제계열은 지금 보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국제형 해서 자,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는 인원, 그 다음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는 인원이 별도로 할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연세대학교 미래, 그리고 특히 한동대학교 이 세 개 대학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집 인원이 해외고 선발 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연세대학교 미래는 인원이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전년도에 해외 고등학교 학생의 선발 비율과 국내 고등학교 학생 선발의 비율이 할당되어져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동대 같은 경우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은 점차적으로 어학특기자 전형은 예전에 비해서 축소되어지면서 2022학년도 되면서 폐지되어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는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었던 대학이 한양대학교 실기 글로벌 인재 전형, 경희대학교 실기 글로벌 영어 인재 전형이었어요. 두 개의 전형은 당연히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어 실기 면접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이거나 국내에 외고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했었던 전형인데 두 개의 대학의 전형이 폐지가 되어졌고 동덕여대 어학특기자 전형도 폐지가 됐고 우성대학교 외국어 우사 전형도 폐지가 되어졌어요. 현재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가능한 대학은 국민대학교, 세명대학교, 건양대, 부산대대, 상지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국민대, 세명대, 건양대, 부산대, 상지대를 가기 위해서 공인어학 점수를 올려서 대학을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학의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4개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플 성적을 준비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국민대학교는 사실상 서울권에 있는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되어지는 유일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만약에 내가 합격을 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했는데도 토플 IBT 성적이 110점 이상의 성적은 나와야만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 언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에서 보시면 이화여대, 연세대, 미래, 한동대, 한림대, 한남대 등이 있지만 이 대학들 중에서 특히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활동증빙 서류 내에 공인어학 성적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학 성적이 기재가 가능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어학특기자 전형, 내가 뭐 토플 성적이라든가 HSK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JLPT 같은 공인어학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매우 좁다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플 성적 또는 HSK나 JLPT와 같은 공인어학 성적들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왜 제출이 불가능하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시고 혹시라도 해외에 지금 계시는 분들, 국내 대학에 입학을 노리시는 분들, 당장 이번에 2022학년도에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현재 10학년이거나 9학년이거나 11학년이야.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입시의 변화 또는 필요되어지는 자격 조건, 어떤 서류가 제출이 가능한지를 미리 아시고 거기에 맞게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부 종합 SW 인재 전형이라고 해요. 특히 이 전형이 되게 중요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전형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특히 요즘에 이제 자연계열은 둘로 나눠지는 거죠. 자연계열은 첫 번째는 자연계가 있고 공학으로 나눠지겠죠. 자연은 흔히 말하면 4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생명과학, 물리,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 4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 자연계열 중에서 특히 화학이나 생명계열은 의학계열 쪽의 연관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 약학대학이 선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계, 생명과학이나 화학 쪽에서 성적이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의학계열에 관심을 갖게 되어질 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공학계열인데 공학계열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집중이 되어지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할 수 있고, 4차 산업시대에 이러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되어진 역량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바로 SW 인재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SW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SW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탐구, 활동, 경험과 학업 관련 수상실적, 창의적 체험활동 등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원 자격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학들을 보시면
한양대학교에서 SW 인재 전형으로 13명을 뽑아요. 중앙대에서 75명, 이화여대에서 과학특기자 전형으로 54명,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10명, 동국대학교에 64명, 송영여대 19명, 숭실대 21명, 25명 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경기권의 주요 대학에서 SW 인재 전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SW 인재 전형이 없는 대학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은 SW 인재 전형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내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분야에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관련이 되어진 학과에 원서를 썼을 때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와 소프트와 관련이 되어진 역량과 우수성을 갖추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쓰거나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 SW 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SW 인재 전형이 과연 왜 유리하냐?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SW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첫 번째.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자격 조건에 걸리는 게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자격 조건에 걸리는 거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 SW 인재 전형은 경쟁률이 낮아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대부분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다 라고 한다면 SW 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대부분 10대 1 또는 10대 1 이내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3배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뽑는다고 생각하면 실제 경쟁률이 대부분 3대 1, 4대 1 정도밖에 경쟁률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컴퓨터나 소프트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인데, 국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컴퓨터나 컴퓨터 사이언스와 같은 교과 과정이 없어요. 정보라는 교과 과목이 있지만 사실상 선택 과목이나 다름이 없고, 그것이 정보라는 교과 과목이 컴퓨터와 관련이 되어진 중점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없죠. 근데 해외에서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라나 학교의 특성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컴퓨터나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이 되어진 또는 디지털 사이언스나 디지털 커뮤니티와 관련이 되어진 컴퓨터 교과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는 SAT나 SAT2나 AP 과정에서 피직스 같은 이런 물리 교과목에 대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국내 고등학교보다 해외 고등학교에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이수 또는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은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의 지표들, 이런 부분을 쌓기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또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중앙대, 한양대와 같은 컴퓨터공학과나 SW 컴퓨터 인재 전형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IB 학교야, AP 학교야, 아니면 일반 그냥 로컬이야 라고 한다면 컴퓨터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교에서 그와 관련된 동아리를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국내고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하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방향들을 우리가 잡아서 원서 지원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가지의 전형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물론 하나, 논술 전형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논술 전형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뭘 요구하죠? 뭘 요구하냐면 첫 번째 가장 큰 걸림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이 언제 수능 시험을 봐? 그리고 언제 수능 대비를 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 두 번째는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과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사실상 다 안 되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9월 수시, 특히 수시 중에서 어디?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중점적으로 원서를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SW 인재 전형이 유리하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원서를 쓸 수 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해외에서 GPA 성적이 올 A를 맞는다 하더라도
국내 내신 성적 석차 등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3등급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 이하의 대학들만이 대부분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폐지가 되어졌고 실제 공인학 성적이 제출이 되어지는 대학들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화여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또 국민대학교 같은 어학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경우를 뺀 나머지 대학들이 공인학 성적이 제출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대학 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드린 얘기는 해외 고등학교를 내가 졸업을 하는데 지원 가능한 전형과 자격 기준은 과연 뭐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대학별로 제출 서류는 뭐야? 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대학별 제출 서류를 알아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5월 정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은 6월 정도에 국내로 들어오실 텐데 국내 들어오시기 전에 결국 대학 결정이 되어야 제출 서류를 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먼저 제출 서류는 과연 뭐고 어떤 제출을 준비해야 되고 또 제출 서류 준비할 때 어떤 점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해서 자 빨리 이제 내용을 준비해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관련 내용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좋은 내용을 좀 발췌해서 이 강의 목차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하이프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